지난 15일 선거 때처럼 예상을 깬 선고가 또 나왔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열흘 전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무죄라면서 이 대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받아 위증을 했다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엇갈린 판결, 이유가 뭘까요? 오늘 MBN 뉴스7에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겠다는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위증교사 재판으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내린 핵심 근거는 바로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다르게 본 겁니다. 증인한테 변호인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주고 준비도 시켰지만 이건 통상적인 방어라고 본 거죠.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김진성 씨의 법정 증언 6개 중 4개를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인정한 만큼 허위 진술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위증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또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꽤 오랜 역사 아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했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 이번엔 무죄 선고. 관련해 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문 거죠. 하지만 이제 고작 1심이 나온 겁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돼 위증교사 재판으로 가기까지 이혁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초로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그대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들여다보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면서 별도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희비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죠. 당연한 결과였다. 판사가 봐주기를 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은 시종일관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선고 1시간 전 법원 앞에 모인 800명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흔들며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같은 시각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하지만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기뻐하고 막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예측을 했죠. 반면 보수단체 집회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정적이 흘렀는데 일부는 격분한 듯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속이 됐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대 떨어졌으니까 기사 등등. 그러면 자유우파로 더 많이 모여야죠. 집회 내내 큰 충돌은 없었지만 해산 과정에서 양측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열흘 간격으로 2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까도 관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은 평균보다 훨씬 오래, 어떤 건 같은 혐의 다른 재판 평균보다 7배나 더 오래 걸렸지만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2027년 대선 전엔 모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지금까지 모두 13번 열렸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혐의지만 증인 신문이 많았고 공판도 이 대표의 사정으로 몇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엔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4월엔 총선, 결심을 앞둔 8월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재판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선고까지 1년이 걸렸는데 불구속 형사재판의 1심 선고 평균인 228일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같은 혐의 다른 재판의 평균보다 7배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은 지난 1심 때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형사재판 2심과 3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각 195일과 155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만큼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곧 진행될 두 번의 상급심이 오는 2027년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파장이 상당하죠.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전부터 절교를 두고 이런저런 예상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결과 나올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했었습니까? 네, 그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랬죠. 이 위증교사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법부의 기조 때문인데요.
열흘 전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보다 검찰 구형이 좀 더 셌던 위증교사도 유죄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온 겁니다.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처음에 휴대전화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죠. 네. 김진성 씨도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검찰이 김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합니다. 네. 김 씨가 이 대표와 나눈 대화였는데요. 여기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로 기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별건 수사,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건 수사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군요. 다른 위증교사 사건들의 경우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건 흔치가 않습니다. 예. 사법 영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교사를 포함해 위증, 증거인멸 같은 범죄가 1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는 전체의 5%가 채 안 됐습니다. 전체 56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런 사법 절차 방해 범죄 대부분이 유죄가 선고된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나온 게 2건이고 다른 재판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오늘까지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아직 선고가 남아있는 재판은 3개죠.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묶여서 1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이 2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은 1심에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당분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셨듯 사법 리스크 5건 중 이제 1심이지만 2건이 나온 거고 앞으로 3개의 재판이 또 남아있죠. 이와 관련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재판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재판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선거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목요일에 있는데 앞서 1, 2심은 김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김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고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승인 있었던 게 맞나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배임 혐의로 백현동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선 재판 당시 재판부가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 비서관을 특수관계로 인정하며 이를 이용해 로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이 대표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인섭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아직 직접적인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남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재판은 이번 주에 하나 더 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2심 선고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당연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개월 동안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29일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 부지사는 2심 재판에서도 결백과 함께 검찰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술자리 같은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그때 저희들이 먹었었던 뭐 짜장면이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연어라든가 소주라든가. 검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동일한 혐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맡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정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형법에서 위증교사를 없애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은 감격에 찬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뒤따랐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대표는 차에 타기 전 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하고 어깨를 토닥였고 박 원내대표와 한민수, 정청래 의원 등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감격에 찬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없애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판사에 목매어 하는 검사 정치는 그만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민생 경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한 곱이 넘은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와야 하거든요. 이 대표도 재판이 끝나자마자 국회로 돌아와 지도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지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이 대표 아직도 회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를 떠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선고 직후인 오후 4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지도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번 1심 선고에 대한 의미 분석과 함께 예산 등 향후 전국 대책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여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해법을 정치권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던 위증교사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면서 김 여사 특검 추진 과제에 모든 역량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표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에서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김 여사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민주당의 2차 비상행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지난 18일부터 2차 농성에 돌입해서 이어오고 있죠.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모레는 의원뿐 아니라 수도권 당원들까지 참여를 넓혀서 목소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국회를 나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지 표결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주말 시민사회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여하며 정부 규탄 여론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까지도 예측을 했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정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덤덤하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한동훈 대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판결 직후 위증한 사람은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무죄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20자의 짧은 입장문만 냈습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MBN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맞지도 않는 법리를 그대로 갖다 쓴 이례적이고 이상한 판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입니다. 무죄가 이재명 대표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공세의 고삐를 쥐는 듯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 대여 공세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탈표 단속을 위한 단일 대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유죄는커녕 아예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향후 정치권 전망 국회팀 강영호 기자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저녁 일정도 못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주 고무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법원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를 질렀는데요. 네. 이 법원뿐 아니라 SNS상에서도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고요. 친명 의원들은 검찰을 겨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열띤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그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좀 어렵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그간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억울하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었는데요. 이 당 내부에선 우려의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내부적으로도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더 위험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중형도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의 구사일생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대표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요? 네, 문 전 대통령도 말한 민생 문제를 바탕으로 한 대여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 어젯밤 늦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은 물론 법원으로 향하기 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 문제를 부각했는데요.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보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제 최대 쟁점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속내도 복잡하겠습니다. 네, 당장 사흘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이 되죠. 민주당은 이번 무죄를 고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김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의원도 MBN 통화에서 무죄 선고로 민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단일 대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차기 야권 구도도 궁금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번 무죄로 이재명 1극 체제 이게 더 강화되겠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큰 위기를 넘긴 건 사실입니다. 네. 당초 위증교사 재판 이후에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란 예상도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선고 직후 취재본 결과 당분간은 몸을 사리거나 관망하겠다는 분위기였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결로 이미 강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 대장동 재판이나 쌍방울 재판 등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거든요. 당장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 최종심까지 6개월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권도 당권이지만 대권 전망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대권 가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야권만 놓고 봤을 땐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사법 리스크까지 같이 겪고 있는 조 대표는 다음 달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혁신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양당 대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대권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텐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반응입니다.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N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등장하던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엔 인물난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대선이 3년 남은 현 시점에 현재 이슈를 가지고 차기 대권을 논하는 건 다소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예, 강용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로 환호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놓고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공개 충돌까지 빚어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 끌어내리기라며 작심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는커녕 당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꺼낸 건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입니다. 어떻게 팔 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는 친한계 해명을 겨냥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 사퇴글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 대표를 직격하자 한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고 회의 직후 한 대표는 당대표 흔들기라며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에 있었던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를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동안 자해적 이슈에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던 친윤계를 겨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결집력을 회복한 친윤계 견제구는 물론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반격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당내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이 대표의 무죄 선고까지 전해지면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6주 만에 20% 중반대로 회복한 건데 기존 지지층인 TK, PK,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5.7%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고 6주 만에 다시 20%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PK 지역과 TK 지역에서 상승했고 서울 지역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기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에서의 상승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기존 지지층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쇄신과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고 긍정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보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조금 더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반등의 계기가 분명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게 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성추행과 갑질,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을 했다는 의혹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이 자신의 친척을 부정 채용을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 친척을 들이기 위해 멀쩡히 다니던 사람을 사퇴시키려고도 했죠. 중앙회 측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성추행과 갑질 등 의혹을 받는 이모 이사장이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의 새마을금고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MBN 보도 이후 이 이사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에게 채용 비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계약직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이사장이 자신의 친척을 내정에 뽑았다는 겁니다. 사람 내가 알아놨어. 알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력서를 내가 받아올 거야. 문제는 이사장 역시 A씨가 이번 채용에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 신입이고 이런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놀이계통에서 일을 해서. 채용에 15명이 지원했지만 14명이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했고 A씨는 면접 전형도 없이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력서가 여러 장 들어왔는데 면접 자체는 없었고요. 원래 올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진 그런 채용권이라 출근 날짜도 그냥 18일로 정해서. 하지만 A씨는 출근 하루 만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사장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 일부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하고 있다고도 했죠.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일단 병력 대부분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하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이 일반 부대에 속해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ere were some 10,000 or so North Korean soldiers in the Kursk region, and they were being integrated into the Russian formations.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인 하르키우까지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 전술그룹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쿠르스크를 두고 두 나라의 교전이 격해지는 가운데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and in a logic of self-defense, the Ukrainians could use long-range missile to hit targets in the Russian territory from where the Russians are aggressing Ukraine. 프랑스 외무장관은 또 프랑스군의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현지 시각 26일 우크라이나와 긴급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개입 가능성도 확전을 우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연방하원 의원이 우크라이나전의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re need to be discussing is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그러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 러시아의 신형탄도 미사일 대응과 함께 한국의 개입도 확전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종식을 위해 동맹이 앞으로 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해 나토와 유럽 국가 등의 부담 가중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현재 두 나라가 점유한 영토를 기준으로 종전을 추진하는지 등 구체적인 종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이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미군 내의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1기 행정부 때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 반발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군대가 전투력보다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둔다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Transgender rights are human rights. Transgender rights are civil rights.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다시 허용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를 뒤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이미 복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까지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민단체들과 언론은 1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을 의료상 부적합으로 판단해 사실상 강제 전역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때도 성소수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We will get critical race theory and transgender insanity the hell out of our schools. And we will keep men, of course, out of women's sports.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추방되면 성소수자 차별 확산뿐 아니라 모병의 어려움을 겪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비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역이 다 드러나는 100억 원가량의 정부 지원금 대신 기부금을 무제한으로 받아 비공개로 쓰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줄을 대려는 기부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비밀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총무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최대 720만 달러, 약 1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제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을 깨고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정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official transition process, no, there's nothing that has changed. I'll let other agencies speak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process. My understanding i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e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hich is what has to take. 현재 정권 인수팀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명예위원장을, 하워드 러트닉과 린다 맥마흔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약 4,000개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기부자를 공개할 의무도 없고 심지어 외국인도 기부가 가능해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려는 일종의 창구가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윤리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핵심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과 보편적 관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어제 일본 사도광산에서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린 데 이어 오늘은 한국 정부 관계자와 유족들만 모인 자체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등록 직전에 했던 말과 달리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본은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정중한 소통을 했다며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라고 적힌 일본 행사명과 달리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라고 추도 대상을 명확히 적은 현수막이 보입니다. 일본의 추도식을 보이콧한 우리 정부가 별도의 추도식을 조선인 숙소터에서 개최한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사방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섬에서 땅속 깊은 곳의 열기와 돌가루에 휩싸여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지. 조선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추도사에서 강제 동원을 포함하지 않는 등 한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별도 추도식을 열게 됐습니다. 戦時中の労働者に関する政策に基づき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多くの人々も含まれていました。 일본 정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당시 현지 보도까지 됐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한국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韓国政府との間でも丁寧な意思疎通を行ってまいりました。生稲政務官は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 전시실에도 조선인 노역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등 일본이 유네스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농업사법이 아닌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다.
야당이 남는 쌀 의무 매입 등을 담은 4법을 또다시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언제까지 이 경제 정책을 놓고 단독 의결, 거부권 행사 이어갈까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자정 무렵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 의무 매입과 가격 안정제, 과일 등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가격 보장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쌀값 폭락과 이상기후가 촉발한 농가 어려움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농망사법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농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4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중을 따지기도 어려워요. 양곡법을 바꾸면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도리어 폭락하고 농안법은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와 오히려 물가 폭등을 야기할 거란 겁니다. 또 재해법 2건도 기존 법률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당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굽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에게 제2요구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농업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나 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수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전국 곳곳에 꽤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말 내내 맑았던 서울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태양마저 구름 뒤로 숨으며 따사로웠던 햇살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오후 들어 구름이 끼기 시작하며 하늘이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일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시원하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밤부터 구름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수도권은 최대 40mm가 내리고 제주도 산지에 100mm가 넘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지며 비가 눈으로 변하겠습니다. 아직 서해의 수온이 14도에서 16도로 높아 대기의 수증기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어 많은 눈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떨어지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최대 5cm, 경기 북동부는 10cm가 예보돼 있고 강원 산지는 15cm 넘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목요일부터 그치겠지만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엔 금요일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까지 내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과 2주 전에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근로자가 다쳤던 곳입니다. 당시 시설이 파손돼 쇳물 생산을 중단했다가 가동을 재개한 건데 또 불이 난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불빛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를 녹이는 용융로가 있는 18층짜리 타워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용융로 외부 벽면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불이 난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새벽에도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2주 만에 같은 공장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치요. 불이 안 나야지. 좀 불안해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은 안 해야 되는데요. 포스코 포항제철소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부산에서 비탈길을 달리던 대형 트럭이 아래 도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마침 아래 도로에선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죠. 승용차 2대가 가까스로 사고를 피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터널 입구입니다. 위쪽 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오더니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은 90도 각도로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가 옆으로 쓰러집니다. 2차선을 달리던 경차가 지나가자마자 트럭이 떨어졌고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도 가까스로 사고를 피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부산 곰내 터널 인근을 달리던 4.5톤 트럭이 옹벽 5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30대 운전자는 곧바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인근 CCTV에는 트럭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졸음에 있는 건 판단은 힘들 것 같고요. 음주 여부는 체를 해갖고 저희들이 국가수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고장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일주일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친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애초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겉옷으로 감싼 어린아이까지 안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 아프시겠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산모의 범행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아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흡이 멈춰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는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혼자이므로 자세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언제 아파트값이 뛰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집값과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 서울, 강남, 용산, 성수 등에서까지 10억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24제곱미터 13층이 40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석 달 전보다 13억 원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다들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와요, 사람들이. 가격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좀 사고 싶다는데. 지난 7월 59억 5천만 원에 팔린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도 석 달 만에 9억 원 낮아진 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급등 피로감에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작된 매매 시장의 냉기가 시세에 덜 출렁이는 고급 아파트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11억 6,532만 원으로 전달보다 1억 원가량 내려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6월 7,700여 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줄어 지난달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다만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내년부터 공급 물량도 줄 것으로 보여 이런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을 넘어 가사 노동까지 도와주게 되면서 곧 1인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이죠. MBN이 내일 보고대회를 통해 K 휴머노이드의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플라스틱 파이프 조각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책상 위를 로봇이 스스로 정리합니다. 옷걸이에 걸린 정장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한 독일 로봇 업체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포애니원입니다. I can also connect appliances to keep them in optimal condition, or I can make a shopping list and help you with your orders. It is also possible to manage the overall home environment by linking it with smart devices in the home.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의 기능 향상이 가능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정부 지원 아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re need to be fundamental, let's say, support from the governmental side of maybe having new ideas how this can happen. I would also recommend to any other governments, like a country without goals and vision will not succeed in any kind of technologies.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휴머노이드가 활용되며 이제는 1인 1로봇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는 2050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가 6,3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MBN 보고대회에서는 1인 1로봇 시대를 맞아 K 휴머노이드 발전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MBN과 매일경제, 카이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열립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AI가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을 받는 시대는 이미 와버렸죠. 실제로 AI는 이미 우리 산업에 응용돼 타이어 개발과 테스트, 완성까지 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주고 전통적인 노동집약 제조업인 조선업에서도 쓰이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성장 동력을 살펴보는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은 최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톱으로 한 도크에서도 4개의 배가 쉴 새 없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의 표본이던 조선업에도 AI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접하는 곳입니다. 한쪽에서 AI가 적용된 로봇이 용접하고 사람은 이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숙련 용접공들의 은퇴로 조선업은 인력난이 심각한데 AI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최적의 용접 조건을 AI로 선정을 해서 그 조건을 찾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품질 수준이 좋아질 수밖에. 타이어 제조사의 AI 연구소입니다. 언뜻 보면 레이싱 게임 같지만 AI로 수많은 재료로 혼합해 새 타이어를 만들고 수십만 조합 시나리오에서 가상 시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이제 실제로 다 만들어서 시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 비용들, 시간, 그다음에 CO2 이런 것들이 한 50%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거.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는 AI 경쟁에서 전 세계 83개국 중 6위에 올랐고 스탠퍼드대 분석을 보면 7위입니다. 원천 기술은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지만 응용 분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거대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이라든지 그런 현실에서의 적용이나 이런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한테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이 대체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역, 정부, 국가의 영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AI 자유 제조를 통해 첨단 업종은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전통 제조업은 후발국과 차별화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AI 혁명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마라톤으로 치면 우리는 선두그룹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동시에 후발 주자들의 추월 위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한강을 떠다니는 선박 대중교통을 만들겠다. 바로 내년 3월 운행될 서울 한강버스 얘기죠.
서울시는 이를 위해 8척의 한강버스와 7개의 선착장 등 608억 원을 투입했는데 요금은 편도 3,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배가 오늘 처음으로 물 위에 떴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도끼로 밧줄을 내려치자 폭죽이 터지고 파란색과 흰색이 칠해진 배가 물 위에 떴습니다. 배전에 한강버스라는 영문자가 선명합니다. 서울 동쪽의 잠실과 여의도를 거쳐 서쪽의 마곡까지 오고 갈 첫 번째 서울 한강버스입니다. 선체 2개를 하나로 이은 형태로 배를 만들어 흔들림을 적게 했고 천장은 잠수교 밑을 지날 수 있도록 낮게 설계됐습니다. 디젤 내연기관보다 연료 효율이 48% 이상 높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탄 승객 4명을 포함해 한 번에 승객 194명이 탈 수 있습니다. 출퇴근 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선상 카페도 있습니다. 서울 한강버스에는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다가 바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모두 8척 가운데 2척이 먼저 완성됐는데 다음 달 중 시험 운전을 마치고 남해와 서해를 거슬러 한강까지 스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서울 한강버스는 내년 3월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겨울에 맛보는 새콤달콤한 과일, 바로 딸기죠. 그런데 올해는 더워도 너무 더웠던 무더위 탓에 제철인 딸기의 출하 시기가 일주일가량 늦어졌습니다. 양도 많지 않아 가격도 500g 한 팩에 2만 원에 육박한다는데 올해 역시 금딸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비닐하우스. 제철을 맞은 딸기가 이제서야 빨갛고 탐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올해는 출하 시기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름이 뜨거웠던 탓에 모종을 늦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심는 시기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딸기가 작황이 나오야 되는데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더운 날씨로 딸기가 제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출하 면적도 지난해보다 1%가량 줄었습니다. 출하 면적이 줄고 초기 출하량이 많지 않아 딸기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10%가량 비싼 상태입니다. 그나마 대형마트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 이번 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지만 500g짜리 딸기 한 팩은 2만 원에 가깝습니다. 딸기 값이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싸지면 먹어야 되겠네요. 다음 달부턴 작황이 나아져 딸기 가격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들이 제철을 느끼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협회가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박지성과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이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몽규 회장은 주말쯤 사선 도전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2010년 감독으로 첫 원정 월드컵 16강. 2013년 부회장으로 정몽규 회장과 함께 축구협회를 이끌었던 허정무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독선적으로 운영돼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현재 체제를 비판한 허 전 감독은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히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어떤 소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귀에 담지 않고 해야 될 일, 거기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내년 1월 8일에 열리는 축구협회장 선거의 다음 관심사인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 서류와 협회 사무처에 후보 등록 의사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정 회장이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르면 내일 임원회의에서 거취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용수 전 부회장과 박지성, 이영표 등 축구계 거물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전 선거와는 달리 경쟁자가 생긴 정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는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겠고 기온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이미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100mm 이상, 남해안을 따라서 20에서 60mm,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져 중부지방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곳곳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 최대 15cm 이상, 경기 내륙에 3에서 10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9도, 춘천이 10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2도, 부산은 16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